안녕하세요. 오늘 고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했었던 게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왕들과 호족 간의 싸움을 주로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왕들과 이제 문벌귀족 간의 싸움을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할 겁니다. 이걸 들어가기 전에 태조의 가계도를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호족들의 힘이 어땠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왕건이 29명의 부인을 뒀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6명이 왕후였었어요. 나머지 23명은 그냥 부인이었었고, 자, 그걸 통해서 26명의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후계 구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 중에 왕후가 됐었던 가장 유력한 집단이 누구였는지만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나주호씨가, 우리 경기도 위에 가면 황해도가 있고요. 황해도에 가면 평안도가 있거든요. 평안도에 정주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 정주 유씨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왕건의 주요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거기가 첫 번째 왕후였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해갖고 사실상 여기 아들이 장남이 된 겁니다. 나주호씨가 왕이 됐다. 나주호씨가 있고요. 그리고 충주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경주에서 개성으로 가는 길목에 가장 중요한 교통로였었어요. 지금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 때 대전이나 천안이라고 하는 충청남도 쪽으로 오지만은 그때는 충청북도에서도 강원도 쪽으로 치우친 저쪽이 길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쪽 호조.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황해도, 개성 바로 위에 있었던 황해도의 황보씨. 황해도가 신라 때 이제 패강진이라고 해갖고 군사상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적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집단이었었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집단들입니다. 이 집단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 왕씨라고도 결혼하는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왕건이 왕이 된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얻으려고 신라 왕실과 이제 중첩적인 혼인을 한 거지 힘이 있었던 집단은 아닙니다. 저기는. 여기까지 하면 5명이잖아요. 여기 정주 유씨가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있잖아요. 정주 유씨랑 한 번 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정주 유씨가 왕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6명의 왕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정주 유씨를 빼고 나면은, 그리고 신라 김씨 빼고 나면은 요 셋이 제일 핵심적인 집단이었단 말이야. 나주호 씨는 힘이 없다 그랬잖아요. 얘도 빼고 나면 이 둘이란 말이야. 충주유씨, 황부씨. 충주유씨 아들이 정종하고 광종이라 그랬잖아요. 광종이 결혼한 게 황부씨랑 결혼합니다. 그 황보씨가 이때부터 이제 세력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황보씨가 낳은 아들이 경종인데 이때부터는 확실히 이제 황보씨가 권력을 잡게 돼요. 그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황보씨 집안하고 태조가 결혼해갖고 난 사람이 왕욱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광종의 와이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왕욱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왕욱의 누이 동생이 와이프가 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고 나서 이게 약간 관례처럼 있잖아요. 이 사촌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빠의 딸들하고 결혼시켜갖고 경종 옆에는 황보씨가 꽉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황보씨, 그러니까 와이프도 황보씨가 되었고 이제 황보씨가 완전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나중에 성종이 되고요. 경종이 왕이 되려 했었는데 아들이 너무 어렸다 그랬잖아요. 2살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처남이자 사촌인 성종한테 넘겨줬던 거고요. 처남한테. 성종이 아들이 없이 죽자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이자 자기 선대 왕에 섰던 경종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고 경종 아들을 다시 왕시켜준 게 요 사람의 아들인데 이게 목종입니다. 헌해왕후가 나중에 이제 천추전에 있었다라고 해갖고 천추태후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요 사람은 경종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집 밖에 궁궐 밖에 나가 살았습니다. 궁궐 밖에 나가 살았었는데 이 사람이 살던 곳에 누가 살았었냐면은 신라 왕실과 태조가 결혼해갖고 난 아들이 있었는데 요 사람도 왕욱이야. 자기 아빠가 왕욱인데 남친이 왕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사통해갖고 애를 낳는데 이게 나중에 현종이 돼요. 이게 되게 묘한 사람인데 왕비로서 사통을 했기 때문에 저건 굉장히 부도덕한 겁니다. 불충이고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빠가 성종이니까 살려주고 이 왕욱도 살려줘요. 살려주고 잘 대우해줍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난 애도 챙겨줍니다. 오빠니까. 그래서 살아남고 사통했다는 이 제목만 벗겨내고 보면은 이 사람은 태조의 손자로서 마지막 남은 손자이기도 하고요. 왕욱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마지막 태조의 손자이자 신라 왕실피까지 받은 당시로서는 혈통으로서는 최고 로얄급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뜻밖의 바람 나갖고 낳았었던 아들이 고려 왕실 내에서 이제 가장 좋은 혈통이었단 말이에요. 성종이 아들 없었고 이제 목종에 물려줬단 말이야. 목종이 왕을 하는데 이 사람 남색 즐기고 하면서 이제 아들이 또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왕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어요. 김치양이라는 사람하고 바람이 나갖고 또 이들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난 아들을 왕을 시키려고 이 목종 후계자를 만들려고 이제 작전을 피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성종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종, 이 성종한테 토스해줬다가 성종이 의리 지킨다고 경종 아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경종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근데 이 둘이 삑살이라고 했었잖아요, 어제. 자, 목종이 엄마하고 김치향이 하는 짓거리가 많이 불편하기도 했었고, 둘이 이 선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내치려고 시도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후계구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잡으려 했었습니다. 그 목종도 자기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 현종이었었어요. 대량원군이라 불렸었던. 자, 그러다 보니까 엄마였었던 천추태후는 어떻게든지 이걸 제거하려 했었습니다. 자기 또 다른 아들을 목종이 후계자로 삼으려 했었으니까요. 그러자 목종이 천추태후와 김치향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현종이 즉위하는데 문제가 없게 잘 보호하게 하려고 변방에 있었던 강조라는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자기와 현종을 호위하라고요. 불러들이는데 이 사람의 개경까지 내려오다가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목종은 이미 죽고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강조 너를 죽이려고 지금 불러들이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정보를 접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이제 궁궐로 쑤셔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쑤셔 들어가는 중간에 목종이 살아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리고 목종을 폐위시킵니다. 그 사람이. 목종이 현종을 후계자로 뒀었다는 걸 알았다면 굳이 폐위시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런 반정을 일으켜갖고 반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을 텐데 이 정보 소통이 안 됐단 말이야. 천추태후가 개성 바깥으로 사람이 나가는 걸 막고 있었어요. 강조한테 뭐라도 전달이 될까봐 철저하게 정보를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무지한 상태로 왔었단 말이에요. 소통이 되지 않아갖고 발생한 오류입니다. 어차피 현종이 왕이 되는 건데 이 반역의 오명을 쓰면서 자기가 현종을 옹립시켰단 말이죠. 자, 그렇게 현종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풀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현종 즉위 직전에는 강주의 정변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8대 임금 현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때는 성종이 추진했었던 지방제도를 더 확장해왔고, 성종 때는 12명밖에 파견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그 뒤에 이제 성종 후반에 조금 더 보내긴 하는데 그걸 훨씬 더 늘려갖고 웬만한 군현에는 지방가를 이제 거의 다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군현제를 일단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지방에 나가 있는 지방관들한테 있죠. 각 지역에 재능 있는 인재들을 뽑아갖고 올리라고 해요. 중앙에 있는 관료들이나 지방에 있는 관료들한테 막 장려를 해요. 당신들이 관료로 있으면서 많은 인재들을 좀 육성해 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이제 호족 같은 그런 공신 세력이 아니어도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넘쳐나게 돼요. 그러니까 문신들에 의한 정치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냐면은 문벌리라는 게 이제 처음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이 문신들이 정치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나름 파벌을 쭉 이루면서 문벌리라는 걸 구축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현종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게 강주의 정변으로 현종이 즉위했으니까 그 강주의 정변 뒤란 뜻이잖아요. 이 강주의 정변을 핑계로 거란이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거란이 원래 쳐들어왔었던 것은 이리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쪽에 있는 국가와 이 국가가 같이 손을 잡을까 봐 이제 걱정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블러핑만 하다 이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구대로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광동육주라고 하는. 자, 근데 주고 났더니 아차 싶은 거예요. 저게 이제 되게 전략 요충지였었다는 거지. 여진도 견제할 수 있고 고려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인데 아차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작 고려하고 송과 관계가 끊어진 거에 대한 어떤 징후도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걸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핑계만 보고 있었는데 좋은 핑계가 생긴 겁니다. 신하가 왕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강조가 목종을 시해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로서 내가 이거를 징벌하겠다, 응징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핑계로 다시 들어오게 돼요. 이게 이제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2차 침입은 강조의 정변이라는 핑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종이 준비할 틈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거는 현종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경까지 함락돼요. 개경이 함락됐다는 것은 왕이 이제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나주까지 피난 가게 됩니다. 결국은 현종이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왕실에까지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면서 물러가게 합니다. 거란도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고려의 성들을 다 깨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막혔단 말이에요. 보급이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이득 간에 얘들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의 이해관계 맞아갖고 일단 철수를 합니다. 철수하는 군대를 쫓아갖고 양규가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붙잡혔었던 포로들을 이제 다시 되돌려 오려고 양규가 목숨 걸고 집으로 돌아갈 군대를 빼고 남아있는 자기 정예 부대만 데리고 계속 거란 군대를 쫓아가면서 계속 괴롭히면서 포로들을 구출해냅니다.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특히 유목민족들이 벌이는 전쟁들은 이게 일종의 산업이에요. 전리품 산업이거든. 그 전리품이라는 건 재산이나 특히 사람이 거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가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포로들을 데려오려고 이제 끝난 전쟁이라 안 해도 되는데 매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결국은 양규는 거기서 이제 사망하게 돼요.
양규는 2차 이후엔 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현종이 입주 약속을 안 지켜요. 당연히 안 지키지. 갔다 무슨 일 당하려고. 네, 그때는 급하니까 했던 거고. 입주 약속을 안 지키자 다시 쳐들어옵니다. 네, 3차 침입 때는 약 10여 년 지나기도 했고요. 이제 고려도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심지어는 왕 자체가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거란이 3차 침입을 할 때 자기는 절대 개경을 버리고 가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맨 앞에 서고 항전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버티고 전쟁을 해주니까 사기가 이제 모아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때는 잘 막아냅니다.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귀주에서 소배압이라는 군대, 이때는 거란 왕이 직접 쳐들어왔었고요. 거란 왕과 소배압이 같이 들어왔었고, 이때는 이제 소배압이 거란의 왕의 친위 군대를 끌고 들어왔는데, 10만 군대를 끌고 들어오는데 통렬하게 이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귀주 대첩입니다. 자, 뭐 우리 한반도의 3대 대첩 중에 하나라고 이른바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있었던 것이다. 양규, 강감찬, 귀주 대첩. 자, 그러고 소일구 위압감 고친다고요. 개경에는 개성이라는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성을 좀 더 보완한다고 쌓는 성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개성 주변에다가 나성을 쌓아요. 개성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만든 겁니다. 이 나자가 벌릴 나자거든. 있는 성을 더 벌려 짓는다는 뜻이에요. 현종 때 일입니다. 그리고 현종 때 거란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갖고 고려 초기 때 많은 자료들이 소실돼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고려 초의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좀 적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개경이 함락됐기 때문에 그때 많이 소실됩니다. 문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안에 있는 자료를 의존 하든 간에 모아다가 7대 실록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8번째 임금이기 때문에 앞에 7명의 임금들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7대 실록을 다시 만들고요. 그리고 초조 대장경을 전쟁 중에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대장경 만든다는 게 전쟁 중에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내야지 왜 이걸 만들고 있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전쟁 날 때마다 대장경을 만듭니다. 첫 번째 만들었더라고 초조 대장경이라 합니다. 자, 거란 때문에 초쳤다 하시면 돼요. 거란 때문에 초쳤다, 초칠. 그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현종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덕종, 정종, 문종, 이게 다 현종 아들입니다. 현종이 신라 왕실피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신라 경순왕이 싸워보지 않고 그냥 항복해갖고 고려로 흡수된 바람에 앉아서 그냥 고려 조정을 신라 왕실이 가진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현종이 각 지역에 있는 지방관들한테 인재를 등용하라, 그리고 지방에 인재를 육성하는 그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에서 나타난 게 이제 주현공거법이라고 돼요. 광종 때 주현공부법은 지방세법을 만들었다는 거고, 주현공거법은 지방 인재 등용법을 만들었다는 건데, 공무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겁니다. 주현공부법이랑 바꿔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처럼 지방에서 많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공부에 대해서 관성이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농사 짓던 지역하고 뭐 학교가 있어갖고 학교로 이제 교육도시로 발달해갖고 그런 지역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인재들이 어디서 되게 많이 육성이 되냐면요, 경상도 지방에서 육성이 많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상도가 수도였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런 교육 시스템 같은 게 이제 일반화돼 있었던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앉은 채로 고려 조정을, 왕도 신라피가 들어간 사람, 그리고 이 문신 세력, 유학자들의 상당수는 신라가 멸망할 때 경순왕이 끌고 왔었던 이 인재들이, 그 자식들이 그대로 이제 유학자가 돼갖고 고려 문신 쪽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앉은 채로 고려를 신라라는 나라가 다시 먹게 되는 약간 그런 우스운 모양새가 됩니다. 그때부터 현종 아들들이 쭉 가니까 이 상황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덕종, 정종은 큰 건 없고요. 그냥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그러니까 나성은 개경 주변에 벌려지은 성이라는 거고, 천리장성은 여기 쌓은 겁니다. 이 강동육조 바깥을 해야겠죠. 이게 우리 땅이 된 거니까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이게 거란 침입 이후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합치면은 2, 3차나 천리라고 합니다. 2, 3차나 천리. 2차, 3차, 나성, 천리. 야, 몇 차나 쳤대? 2, 3차나 쳤니? 라고 합니다. 이 순서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현종의 또 다른 아들인 문종이 등장합니다. 문종할 때 문자도 제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도가 완성된 왕인데, 이거는 이렇게 기억해봅시다. 자, 고려 제도는 누구 때 일단 마련이 됐다고요? 성종. 제도를 마련하고 죽은 사람한테 죽은 뒤에 이름 붙일 때 성종이나 문종을 붙여요. 성종 때 마련이 됐는데 이때 완성이 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성종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누군가 계속 이어서 추진을 해줘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은 현종과 문종이에요. 그러니까 현종과 문종을 성종 2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현종은 뭐로? 주로 지방제도를 완비시켜주고, 문종은 뭐를?
중앙제도까지 다 완비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성종 2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둘을 이어서 보는 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이어진다라는 걸 기억 좀 해두세요. 문종 때 가면은 고려의 중앙관청 이성육부제가 완전히 완성됐다라고 합니다. 성종 때는 내사문화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서문화성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라고 해갖고 이게 고려의 중앙관청 이름인데 이게 완비된 거는 문종 때 완비돼요. 자, 그리고 문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 했던 현종과 마찬가지로 문종도 관리들한테 있잖아요. 당신들 퇴임하고 난 뒤에 쉬지 말고 후학들 좀 양성을 하라. 이거를 막 강조를 합니다. 장려를 해요. 자, 그러자 현종 때부터 되게 똑똑하다고 유명했었던 관료가 있었는데 이 문종 때는 이제 그 사람이 문종 때까지 재상까지 하다가 이제 퇴임을 합니다. 퇴임하고 자기가 이제 후학들 가르친다고 이제 학당을 하나 열었어요. 최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관료로서 일도 역량도 뛰어났다가 그러니까 워낙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퇴임하고 이제 후학을 양성한다고 학당을 하나 만드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 학당에 들어가는 게 과거를 붙어갖고 관료가 되는데 아주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게 돼요. 자, 이게 9개 서재를 만들어갖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 구제학당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최충의 시호를 따갖고 이제 문헌공도라고 합니다. 이 공부하는 무리들을 공도라고 해요, 공도. 자, 이걸 만들었는데 대박을 친 겁니다. 상당히 잘 돼요. 아, 이걸 본따 갖고 문종 때, 문종은 치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태평성대 시기라고 해요. 고려의 세종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평화의 시기이기도 한데다가요. 이 문종 때 국가 체제가 정비화되면서 이제는 그 사적인 통치가 아니라 공적인 통치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그 시스템이 잘 구축된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저 때. 자, 뭐 그런 시기니까 퇴임하고 난 뒤에 나도 야 나도 너도 야 나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당을 내게 됩니다. 그게 총 12개나 생겼다라고 해요. 이게 사학십이더라고 합니다. 원래는 국가는 국가의 국립학교를 만들어 갖고 이 국립학교를 통과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거쳐 갖고 관료가 되는 걸 바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코스인데 아직은 과거나 시험을 봐서 관료를 뽑는 제도가 고려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퍼뜨리는 게 일단 급선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료들한테 많이 이거를 장려했는데 장려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라는 게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립학교를 창설한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면은 지공거라고 해갖고 공거는 과거란 뜻이에요. 한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아, 이 정도는 알죠. 이 정도 물어봤다고 또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지자죠. 아, 저게 원래 뜻은 담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담당하다, 맞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공거는 과거를 담당하는 관리를 말해요. 즉 과거 감독관을 말합니다. 과거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해요. 주로 지공거 출신들이 저 학당을 지금으로 말하면 사립 학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도 못하지 뭐야. 지공거라면요 그 회 합격자들이 얘한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무슨 관계 형성되냐면은 이 신빙 관료들이 있잖아요. 그때 감독관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등한 칭호를 붙여요. 이 사람을 좌주라고 칭하고 이에 들어온 애들이 문화생이 돼갖고 좌주 문생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저게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벌 권력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지공거한테는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저 사람한테 충성을 해야지만 내 관료의 길이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벌이. 이 지공거가 언제 또 지공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좌주 문생 관계라는 이 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가 지공거 출신하니까 잘 되기도 했었고 사립학교 출신들이 붙구나문 있잖아요. 휴가 때나 아니면 시간 날 때 와갖고 수업을 한 번씩 해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하고 연을 맺어요. 그리고 가끔은 같이 이제 그 철렵 같은 거, 야유회 같은 걸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립학교 출신들끼리 되게 끈끈하게 뭉쳐지게 돼요. 그래서 당시 저 사립학교를 기준으로 너 어디 학교 출신이야? 라고 하는 학벌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종 때는 문벌이 굉장히 흥성하게 됐다는 걸 좀 기억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점점 뭐 잘 흘러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파벌이 공적인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문제를 뭔가 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뒤에 나타날 겁니다. 현종 때는 안상김씨라고 하는 새로운 지방 세력이 외척으로 떴다면 여기는 인천이씨라고 하는 인주는 인천을 말합니다.
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 지역을 되게 높여 부를 때 주라고 해요. 주보다 좀 낮은 게 군이나 현이라고 하는데 그 인천을 인주라고 했었단 말이야. 주라고 칭한다는 것은 되게 거대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인천이 씨를 외척으로 둡니다. 이때부터 그 인천이 씨가 이 문벌규직이 흥성하는 분위기를 타갖고 굉장히 큰 벌렬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일으킬 거예요, 애들이. 사람이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이거든요. 문종의 아들이 의천이 있는데요. 문종 뒤부터는 문종 아들들이 또 다 왕을 합니다. 선종, 이 사람은 몇 개월 못하다 죽고요. 선종, 그리고 선종 아들인 헌종이 왕이 되는데 이 헌종이 너무 어린 친구가 왕이 돼갖고 이게 귀족들한테 휘둘리고 정치를 잘 못하니까는 삼촌이 이 조카를 쳐내고 삼촌이 자리를 다시 뺏어가게 돼요. 이 사람이 숙종입니다. 숙종은 이렇게 쿠데타로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이제 왕권 강화책을 필 겁니다. 그리고 이 숙종의 동생, 요 동생이 의천이라고 있었는데 의천은 출갈시킵니다. 출갈시켜갖고 다시 한번 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해요. 그 호족이 300명이 있었다면, 만약에 300명이 있었다면 그만큼의 불교 세력도 300개가 있었다고 칭하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난립돼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국가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돼요. 국가의 사상이 하나로 통합돼야지 하나로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저쪽 고족하고 친했던 저쪽 고족하고 친했던 이 승려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또 국가에 또 되게 반감을 가진 승려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고려랑 싸우면서 몰락한 호족이 있다면은 승려들도 그런 승려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 통합운동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호족 통합 정책처럼 그걸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의천을 통해서 자기 형이죠. 문종 아들인 선종 때 이때 의천이 송나라 유학을 가는데 송나라 유학 1년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서 많은 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른바 속장경. 속장경의 정확한 말은 교장이라고 해요. 교장. 교종장서의 줄임말입니다. 교장 편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교장. 왜냐면은 현종 때 초조대장경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때 완성이 됩니다. 초조대장경. 대장경이 뭐냐면요. 대장경은 부처님 말씀을 대장경이라고 해요. 부처님 말씀이 경전인데 경전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막 되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니까 매번 이거 찾기 힘들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 모아다가 보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걸 이제 대장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하나 만들었다 하시면 됩니다. 성경책만 만들면 뭐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 성경책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나 그 글도 좀 필요할 거 아니냐. 그래야지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이 대장경에 대한 스님들의 그 해설서 있잖아요. 그걸 모으는 겁니다. 그거를 대장경이 아닌 속편장경, 속장경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교장이라고 해요. 교장.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교장 도감. 도감은 임시관청을 도감이라고 해요. 교장 도감이라는 임시관청을 만들고 교장 편찬 작업에 나서게 돼요. 그중에 자기가 다 수집해 왔었던 교종 장서들의 목록만 한번 쭉 적어보는데 그거를 신편제종장 촉록이라고 해요. 교장 촉록, 총목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때 완성이 돼요. 이거 나중에 문화사 할 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의천의 활동도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는 특이하게 형제상속이 되게 많았었어요. 부자상속보다도 형제상속이 많았었습니다. 문종 아들들도 형제로 이어지면서 상속을 했는데 선종 때 이제 아들한테 물려줬었어요. 이제 어렸단 말이야. 어리다 보니까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자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자의는 헌종의 또 다른 동생을 지지해 갖고 자기의 외손주인 그 동생을 왕으로 삼으려 했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현종 때 시작했고 문종 때 그렇게 흥성하기 시작했었던 문벌 귀족들이 외척이 된 게 모자라 갖고 이제 왕위 계승에까지 관여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사전에 이거를 제거하고 숙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조카를 내치고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때 이자의의 난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숙종이 자기가 다 꾸며갖고 왕이 되려고 스스로 일으킨 난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하여튼 이렇게 숙종은 쿠데타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문벌 귀족을 조금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정변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이 정당하지 않은 왕권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 이제 그 과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 여러 가지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숙종 때 부국 강병 정책을 피게 되는데 이거를 숙종 때 신법을 폈다라고 돼요. 뭐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로 왕권 강화 정책에 초점을 둔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남경으로 천도하려고 시도했었어요. 천도가 그 지역의 세력가들을 다 벗어나갖고 자기의 신진 세력을 육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천도거든요.
그래서 숙종은 좀 하여튼 세게 나간다. 이 사람은 쿠데타를 집권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시켜 나가려고 수를 쓴다. 자, 풍수지리가 김이 잘한 사람 권유로 이제 천도시들 했었고요. 의천이 선종 때 성나라 유학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유학 갔다 온 경험으로 저쪽에 화폐를 쓰는데 되게 편해 보이더라. 우리도 화폐를 쓰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주전 정책을 피게 돼요. 화폐를 주자는 정책을. 주전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들어 갖고요. 주전도감이라는 관청, 도감은 임시관청, 주전은 화폐 전 주주할 주주, 화폐를 주주한다는 겁니다. 많은 화폐를 만듭니다. 이때 만든 화폐를 활해삼이라고 해요. 의천이 송나라 유학 갈 때 많이 먹었던 게 활해삼을 먹었거든. 활해삼 오독오독 씹어 먹었거든요. 활구, 해동통보, 사만통보 같은 화폐를 만듭니다. 이 활구의 정식 명칭은 은병이라고 해요. 은병. 그러니까 화폐를 국가가 만든다는 것은 국가의 재화를 왕실이나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 이것도 왕권 강화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의천을 통해 갖고 천태종을 개창하는데 이 천태종 안으로 모든 불교의 세력들을 다 여기다 쑤셔 넣습니다. 국가의 모든 불교를 거의 천태종 안으로 다 이제 집어넣는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다 집어넣는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외형적으로나마 불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숙종 때 또 하나의 과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쿠데타 후 즉위해갖고 왕권 강화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북방에서 하얼빈 지역쯤에 있는 이 지역에 여진들도 몇 개 부족이 있거든요. 얘들은 부족 국가 상태로 난립해 있었기 때문에 부족이 몇 개가 있어갖고 부족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정복하고 전쟁하고 그럽니다. 그 부족 중에 일부는 우리 고려랑 친한 부족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사이가 되게 안 좋은 부족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완안부라는 부족이 블랙홀이 돼갖고 팽창하면서 주변의 여진 부족들을 흡수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얘한테 쫓겨갖고 도망 나오던 여진 부족이 우리 고려한테 투항을 하겠다고 자기를 고려의 한 지역으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투항에 내려오는데 얘를 쫓아갖고 국경 지역까지 내려가고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여진 애들을 더 이상 성장하는 것을 두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나타나게 돼요.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분위기를 기반으로 숙종이 군대를 만드는데 이걸 별무반이라고 해요. 이 별무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군대가 아니라 별도로 만든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고려에 이군육이라는 중앙군이 있었는데 이 중앙군이 무력화된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별도로 군대를 만드는 걸 봐서는. 이 별도로 군대를 만드는데 여진 때문에 만든 겁니다. 윤관의 건의로 만든 거예요. 자, 얘들이 내려오니까 건방지게 국경 지역까지 왔단 말이야. 얘들을 혼내주라고 오연청과 윤관을 보냈는데 패했단 말이에요. 자, 패하고 돌아온 윤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졌다. 그래서 우리도 기병 중심의 군대를 만듭시다라고 건의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핑계로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이 군대는 퇴직한 문신, 설이, 심지어 노비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승려까지 포함하는 그냥 전 국민의 군인화 같은 형상으로 이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별무반, 여진을 핑계로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든 거지만요. 사실은 국가 중심의 거대한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통솔할 수 있는 국왕 중심의 거대한 군대를 만든 겁니다. 이것도 왕권 강화체의 하나의 일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려고 시도하다가 숙종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여진 정벌을 이루지 못하고 일단 별무반 만드는 데까지만 가요. 자, 그리고 이제 아들인 예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아들인 예종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 문벌 귀족에 대한 견제책을 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여진을 통제해야 된다는 유업을 남기는데 이걸 이제 예종이 시행을 합니다. 문벌 귀족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뭐냐면은 국립학교 강화책이에요. 관학진흥책을 적극적으로 피게 됩니다. 숙종 때부터 인종 때까지 이어진 건데 예종 때 제일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가 구제학당으로 큰 효과를 본 거를 보고 나서 이걸 벤치마킹합니다. 국립학교에도 7개의 전문 강좌를 만들어요. 관학 7제라고 하는. 그리고 국립학교 국자감에 두는 거예요. 국자감에다 양연고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갖고 야, 국립학교로 오면 우리가 돈을 빵빵하게 대줄게. 야, 사립학교 비싸잖아 임마. 그 사립학교 가려면은 엄마들 치맛바람에 엄청 불었었거든요. 쌀이나 귀한 것들을 잔뜩 싸들고 갖고 학원 원장님한테 줘야지 자기 자식을 그 학교 다니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학 열풍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꼬시는 겁니다. 숙종 때 서적포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책이 엄청 귀하거든요. 지금처럼 책을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랑도 해요. 야, 우리 국립학교는 책은 막 충분해. 니네들이 보고 싶은 책 충분히 많이 있어. 우리가 훨씬 나을걸? 그리고 장학금도 충분히 줄 테니까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왕실 옆에, 궁궐 옆에다 뭘 만드냐면은 청연각, 보문각이라고 하는 궁궐 내 학문 연구기구, 일종의 궁중 도서관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이쪽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그 유인책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는 장치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 마지막이 좀 큰데요. 과거 응시자는 국자감 수학을 한 300일 이상 수학을 반드시 하고 와라라는 강제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예종 때 상당히 성과를 냅니다. 저게 도나 종자는 죽은 뒤에 붙이는 거라 했잖아요. 예종하고 인종이 붙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주로 이제 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덕목이 있는 사람들한테 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한 업적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냥 착하다는 뜻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나 아니면 누구한테 대한 효나 아니면 예의 같은 게 발라갖고 실제 붙이기도 하고요. 뭐 특별히 붙일 일 없을 때 이제 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종이나 인종이나 둘 다 이제 효자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 예종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예라는 게 학문을 뜻해요. 학문을. 중앙관청이 보면 육부라는 게 있는데요. 조선은 육조라고 하죠. 거기에 예부가 있어요. 조선은 예조라고 하죠. 그 예조가 담당하는 게 교육과 과거를 담당해요. 그 예라는 게 예의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의를 관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교 업무도 예의이기 때문에 외교 업무도 관장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과거를 담당하는 게 예부란 말이에요. 예부. 그래서 교육과 과거에 관한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도 예종이라는 말을 써줘요. 그러니까 예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 사람이 관학증책을 잘했네 못했네 헷갈리는 건 바보란 말이에요. 난 놓고 기억 잘 모르는 거랑 같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문벌기족을 약화시키기 위한 관학증책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핀 사람이 누구였었다? 숙예, 인중에 예종이 폈었다. 이걸 합치면은 칠량청과라고 해요. 칠량청과. 7가지 빛깔의 맛있는 과일 줄 테니까 우리 학교로 와. 우리 학교로 와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칠량청과. 자, 그리고 여진에 대한 정책도 보면요. 아버지가 별동대를 만들어 놓고 별무반을 만들어 놓고 여진을 정벌하려고 하다가 깨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한다? 아들이 이제 추진을 해갖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윤관이 실제 별무반을 이끌고 전쟁에 나섰던 거는 예종 때였습니다. 별무반을 동원해서 여진을 공격합니다. 여진을 공격해갖고 동북지방에 9개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자, 저 성은 규모에 따라서 한 개 군 내지는 한 개 현 정도가 되기도 하고요. 규모에 따라서는 한 개 도 크기만큼이 될 수도 있어요. 9개 성을 쌓았다는 것은 9개 도만큼의 영역이 늘어났다는 걸로도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9개 군 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이 강동육주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6개 주를 말해서 천리장성 이남에 천리장성이 처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얻은 땅은 이 바깥일 거란 말이에요. 동북지방이니까 이쪽일 건데 여진이 살던 지역이 이쪽이니까 이쪽일 건데 이쪽에 9개나 되는 성을 쌓았다라는데 이 성이 도대체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충청북도 뭐 경기도 같은 도 단위를 말할지 아니면 그냥 9년 수준의 작은 성을 말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조밀하게 사는 데가 아니라 띄엄띄엄 사는 데란 말이에요. 되게 널찍널찍 사는 데란 말이야. 그래서 9년급이라 치더라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사는 덩어리가 도 단위 정도의 덩어리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9개의 도나 아니면 9년이라 할지라도 띄엄띄엄 있는 9년을 설치했다라고 하면은 꽤 범위가 넓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때 일본인 학자들은 만주는 너희 역사랑 관련 없어라는 것을 일제강점기 때 막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는 이랬었어요. 이놈 새끼들이. 아유 쌍놈 새끼들 막 들 때마다 짜증나는데 동북구성은 욕이라고 했었어요. 욕이. 강동육주는 욕이니까 천리장 바깥에 바로 욕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거의 폐기된 설이고 두만강을 넘나드는 이 지역일 거라고 봐요. 동북구성. 안타깝게 저 지역을 지금 이제 확증할 수가 없어요. 윤관이 여기다 비석을 세워놓고 갔다라고 하는데 동북구성의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공엄진이라는 데입니다. 거기에 비석을 세워놓고 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선 후기 때도 이 비석을 세우는 그 설화를 그림으로 남긴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어딘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여진이 살고 있었던 그 본거지를 뺏기고 나니까 얘들이 있잖아요. 대부대가 왔을 때는 숨어 들어갔다가 일단 철수하고 이 지역민들을 옮겨다가 여기 이제 살게 했거든요. 3인 정책을 펴갖고 한국적인 우리 땅으로 만들려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하니까는 얘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이제 주민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강온책으로 한편으로 이러면서 한편으로 여기 와갖고 계속 비는 겁니다. 다시는 고려 국경을 침범하거나 다시는 고려 쪽으로 작은 조각, 기와 조각 하나라도 던지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돌려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내부에서는요, 왕이 추진했었던 대외 원정에 대해서 이거를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벌 귀족들, 문신들이 중앙 정예를 다 장악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파벌 이뤄갖고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찬성파 반대파가 있는데 반대파의 여론이 되게 셌었어요.
왜 쓸데없는 일을 일으켜갖고 자꾸 비용이 들어가게 하냐,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죽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딴지를 거는 거예요. 숙종은 쿠데타를 집권했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보이고 있었다면 예종 때부터는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두드러 패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물러서 하고 있었거든요. 숙종만큼의 힘이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종이 이 반대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얘들이 원하니까 핑계도 됐고요. 원한다는 핑계로 결국은 돌려줍니다. 한 1년여 만에 돌려줘요. 이게 우리 땅이 됐었다면은 대체로 옛날에는 산과 강을 경계로 영토를 경계짓는단 말이에요. 두만강을 넘어섰다면은 그 다음에는 흑룡강이 경계가 됐을 수도 있단 말이야. 저게 유지가 됐었다면은. 근데 원체 큰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결국은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저거는 이제 영영 우리 땅이 되지 못하게 됐어요. 기억 좀 해주세요. 안타까운 일이다. 예종 때입니다. 그래서 예종 때 보시면은 이 칠량청과 기억하시고요. 일단 동북 구성까지 하면은 칠량청과 구성했다. 칠량청과 잘 구성해놨으니까 우리 학교로 와. 누구? 공부하는 왕 예종 때였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예종 말년에는 예종 형제들이 왕이 될 뻔했었어요. 그 예종 아들이 나이가 좀 적었기 때문에 14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종은 자기 아들한테 주고 싶었지만, 자 이때 신하들은 그 예종 형제들을 좀 지지하는 편이었었고요. 이때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갖고 예종의 아들 인종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인종 때 이자겸이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인종 4년까지는 이자겸이 거의 그 국가의 권세를 다 좌지우지하셨던 시기였습니다. 예종 이후에 등장한 인종 때도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문벌 귀족과 관련된 이야기. 문벌 귀족 내의 내부 모순이 폭발한 시기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터져 나온다. 또 하나는 여진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이자겸 난이 터지는데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인종 4년 때인데요. 처음에는 이자겸 덕분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자겸을 되게 따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자겸을 되게 높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이자겸한테 이제 물어가면서 정치를 했었어요. 14살 때입니다. 근데 인종이 점점 성인이 되다 보니까는 18살이 됐어요. 이자겸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모순을 많이 느꼈나 봐요. 이게 왕과 신하 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인종이 이자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겸 세력을 먼저 칩니다. 사실은 궁궐내에 있었던, 자기 측근 불러다가 궁궐내에 있었던 이자겸 세력들을 잡아서 바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이제 코너에 불렸었어요. 코너에 불렸는데 이자겸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은 척준경이라는 그 고려판 소드마스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불시에 척준경이 군인이니까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부하들을 모아다가 궁궐을 에워싸게 한 다음에 오히려 궁궐에 불 질러버리고 왕을 호위한 무신과 아니면 측근 문신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종이 항복하게 돼요. 궁궐까지 불탔겠다. 신하들 죽고 왕이 지금 신하한테 잡혀끌이 됐으니까 권위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인종이 포기하지 않고 있죠. 그 척준경과 이자겸을 그 이간질을 해갖고 결국은 이자겸을 제거를 합니다. 궁궐에서 나와갖고 이자겸네 집에 잡혀 살았거든요. 이자겸이 예종의 장인인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인종을 왕으로 삼고 나서 자기 두 딸을 또 인종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카한테 이모를 시집 보낸 거예요. 인종을 자기 집에 붙잡아 놓고 인종을 독살하려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모들이, 이모이자 와이프가 도와줘갖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유명한 설화가 있는데 이자겸이 떡에다가 독을 넣어갖고 인종을 이제 갖다 주려 했었답니다. 딸들한테. 인종 와이프지, 이모이자 와이프죠. 이 이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얘 어릴 때 피덩이부터 커오는 걸 봤을 텐데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그래서 알려줬답니다. 직접 말을 할 수 없으니까는 마당에 놀고 있는 까마귀한테 떡을 던져갖고 까마귀가 먼저 먹게 했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먹고 이제 죽는 걸 보고 나서 인종이 이제 그걸 안 먹어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 설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자겸네 집에 잡혀 있었지만은 그 와이프이자 이모들이 보호해줬다는 걸 보여주는 설화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종이 죽지는 않고 계속 이자겸네 집에 있으면서 틈을 보다가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가 틈이 벌어진 걸 확인을 해요. 그 두 집 노비 간에 싸움이 발생하는데 둘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거든. 이자겸네 노비가 척준경네를 이제 모욕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척준경이 이제 노발대발을 하거든. 이걸 계기로 인종이 남아있던 다른 측근을 시켜갖고 척준경한테 이제 선을 댑니다. 당신이 이자겸만 제거해주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은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자겸을 잡아갖고 결국은 저 전라남도 영광으로 입에 보내요. 여기서 또 설화가 하나 또 생기는데
영광으로 입에 갔었던 이자겸이 거기서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게 있대요. 그걸 이제 자기 왕한테도 맛을 보게 해드린다고 이제 상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줬다는데 그 생선 이름이 조기예요, 조기. 이자겸이 되게 즐겨 먹으면서 그 조기에다 이름을 붙였대요. 절대 굽히지 않겠다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 이제 그 생긴 이름이 굴비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영광 굴비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해요. 썰입니다, 썰. 그렇게 이자겸 난을 겨우 진압을 합니다. 자, 이 와중에 여진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예종 때 여진 애들을 그 동목구성을 돌려줬더니 걔들이 더 통합해갖고 이제 금이란 나라 건국했다 그랬잖아요. 금을 건국하더니 얘가 결국은 인종 3년에 만주의 패권자에 있었던 거란을 멸망시키고요. 지가 이제 만주의 패권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뭐 하냐면은 우리도 사대하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관료들은 저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거란은 뭐 이제 여기 패권자로 인정받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생겼던 나라고 916년에 우리 918년에 생겼고 여진애들은 국가가 없이 그냥 부족인 상태로 농사를 짓든 떠돌아다니면서 수렵 생활하든 그러면서 겨우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의탁해 와서 물건을 얻어가거나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부모의 나라로 칭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도움받던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 지방이 되기를 청하거나 우리한테 조공을 오거나 우리를 이제 부모의 나라로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애들이 갑자기 국가를 만들었다고 게다가 이제 국가로 거란까지 잡아먹고 여기 이제 패권자가 됐다고 우리한테 야 네가 이제 뭐 우리한테 아빠 해봐 아빠 이러고 있으니까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자겸 난이라고 칭하는데 사실은 이제 인종이 먼저 시비 권고를 했었죠. 네, 통상은 이자겸 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권력을 쥐고 있는데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권력이다 보니까는 대외적인 문제까지 일으킬 수가 없어갖고 이자겸이 사대 요구를 수용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금에 대한 사대를 수용합니다. 금이 사대를 요구했다면 무조건 인종대고요. 사대 요구 수용에 따라도 무조건 인종대예요. 금 플러스 군신관계, 금 플러스 사대관계 이런 단어가 나오는 사료가 있다면 무조건 인종이라는 뜻이 인종. 너무 치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래서 이자겸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와중에 척준경과 틈을 이용해갖고 이자겸을 제거했던 거고요. 이거에 대한 반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아니 어찌 우리가 여진이라는 오랑캐한테 그것도 우리를 부모의 나라로 모시던 애들한테 우리가 이제 걔들을 거꾸로 부모로 모실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우리 정신 차리자 하면서 이런 분위기 나타납니다. 지금 개경은 불까지 났고요. 궁궐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네, 궁궐에 불이 났다 그러면 이자겸 난이라는 뜻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의 4대 요구까지 수용을 했어요. 창피한 거야. 아, 이미 개경은 왕궁으로서의 그 기운이 다 빠져나갔다. 이제 개경은 더 이상 머물러 곳이 아니다. 왕이시여, 천도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논의가 나타나게 돼요. 거기다가 인종도 개경이 자기 궁궐까지 불탄 데다가 자기 권위가 너무 추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경에서 뭔가 잘해보자라는 말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하고 척준경을 제거하는 데 뭐 하냐면요. 서경에 행차해 갖고 서경에 가서 이제부터 잘해보자라고 하는 유신지교 15개조를 여기서 반포합니다. 여기서 반포하니까 서경 세력들한테는 이게 되게 호기였었어요. 아, 왕이 이때 왔을 때 왕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서경 세력들에 의한 서경 천도 운동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자, 이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개경은 왕의 기운이 다 돼갖고 이제는 그 좋은 터가 아니지만 서경은 아직 왕의 기운이 남아있고 오히려 제왕의 기운이 서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은 왕을 넘어서 갖고 우리가 황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인종을 꼬시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 인물이 묘청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분은 승려라고 하지만 승려라기보다는 이 도참이나 풍수지리 같은 이런 잡기에 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을 되게 잘했었나 봐요. 여기 이제 혹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서경 출신 중앙 관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상도 출신의 신라계 출신들이 여기를 많이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서경 출신도 있었단 말이죠. 이 세력들이 묘청하고 연이 닿아 있었고 이 세력들이 묘청을 왕한테 소개를 해준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서경 천도운동을 추진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은 정지상이 있었어요. 경주 김씨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부식이 있었고요. 김부식이 이 꼴이 너무 눈꽃이었었어요. 일개 승려 따위 도참이나 말하는 저 사람한테 현혹돼갖고 왕이 휘둘리는 게 너무 싫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벌 귀족 내에서 또 다른 갈등 구조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묘청이 등장합니다. 서경천도운동이 등장해요. 자, 우리도 저런 오랑캐도 칭지하는데 우리도 칭지합시다까지 거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웁시다 합니다. 이건 이제 인종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금국까지 한번 붙어봅시다. 우리 서경으로 가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서경으로만 가면 다 해결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실제 여기다가 대화궁이라는 궁궐 건설해요. 잘 알아두세요. 키워드로 잘 나오니까. 대화궁은 서경에 만든 궁궐입니다. 서경천도 놓을 듯한다. 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지었는데 그 묘청일파가 왕한테 이제 잘 보이려고 이제 백성들을 막 되게 최근에 갖고 되게 이제 급하게 지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도 자제했었고 궁궐을 지어놨는데 벼락이 이렇게 자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궁궐 일부에서 이제 벼락을 맞아갖고 이제 불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종이 서경행차를 좀 자주 하고 묘청이 또 자주 오시라 했었단 말이에요. 자주 하다 보니까 하는 도중에 폭풍우가 몰아쳐갖고 인마가 살상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었어요. 야, 좋다며. 서경 가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며. 왜 안 좋은 일만 자꾸 벌어지는 거야? 이상한 겁니다. 인종의 좀 마음이 좀 식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경 세력들이 인종한테 개경에 머무를 것을 계속 청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인종의 마음이 조금 이제 돌아서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자 묘청이 무리수를 쓰게 됩니다. 떡가마에 기름을 넣어갖고 대동강에 빠뜨립니다. 기름이 뜨면 물 위에 무지갯빛 나오는 거 아세요? 인종이 행차할 때 맞춰갖고 그 떡가마를 빠뜨려갖고 이 기름이 뜨게 합니다. 그리고 인종을 그 대동강가로 끌고 가갖고 이걸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라, 용이 침을 뱉은 것과 같은 상서로운 기운이 보이는 것이다. 서경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꼬십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김부식 일파가 이거를 또 알아내요. 그래갖고 묘청이 장난친 거라는 걸 왕한테 알려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왕을 능멸한 거니까. 인종은 이제 마음이 완전 돌아섰고요. 묘청 일파는 이제 완전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묘청 일파가 이걸 반전시킨다고 난을 일으키게 돼요. 그거는 이제 대위 크게 한번 해보겠다. 연호는 1000개 하늘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만들어 갖고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으켰던 난의 특징은 왕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즉 나는 왕한테 반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개경에 있는 개경 세력 저놈들이 싫은 거예요. 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난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김부식을 사령관으로 보내갖고 진압을 합니다. 태조 때 높여졌었던 서경이라는 그걸 폐지합니다. 고려의 북진 정책이 저걸 계기로 이제 와해됐다라고 해요. 더 이상 이제 위로 올라갈 생각 없어. 우리는 이제 안전한 밑에서만 살자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진압하고 난 뒤에 김부식이 돌아와서 문화시중 총리가 됩니다. 총리라는 직까지 승진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명으로 역사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묘청의 난을 고구려 개성 세력 대 신라 개성 세력의 대립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라는 새로운 역사체계는 신라 개성의식을 반영해 갖고 우리 역사는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 테크를 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역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자, 삼국사기까지 순서로 잘 나오니까 잘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수계인 이 세 명을 12세기 왕대사라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은 문벌 귀족에 대한 정책과 여진에 대한 정책 이 두 가지로 풀어가면 됩니다. 자, 그중에 여진에 대한 정책은 별모반 동북구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문벌 귀족 내부의 모순이 폭발한 게 인종 때인데 이게 이 묘삼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치면은 별동이 묘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거란과의 전투 뒤에 있다는 거 반드시 해두셔야 돼요. 원체 잘 나오니까요. 순서. 자, 그리고 예종 때 칠량청과 7가지 빛깔의 맛있는 과일 줄게. 칠량청과 구성해놨으니까 와라 했던 거 있죠. 요거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나중에 신채호가 이 묘청의 난을 평가합니다. 평가하기를 한국 역사상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조선 역사상 일천연례 제1대 사건이라고 평가해요. 이게 신채호의 평가이고 묘청의 난 평가라는 것도 꼭 잘 기억해 두세요. 묘청 자체는 비난을 해요. 왜냐하면 묘청 당신 때문에 서경이라는 지역과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비판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고구려 세력 대 신라 세력의 다툼이고 자주의식 때 유기적인 4대의식의 싸움이었었는데 이때 4대의식이 이기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4대에 쩌든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신채호의 인식이에요. 이거는.